놀라운 소식이 일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섬나라에서 한글 입력 방식에 관한 게시물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소외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이 특별한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을 시작하기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사카 시립 하나조노 초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마치야마 류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죠. 하지만 그런 배경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교실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벌써 쉬는 시간을 맞아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학생들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킥킥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작은 쪽지를 황급히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그 쪽지에 적힌 이상한 글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아이의 손에서 쪽지를 가져와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쪽지에는 한글로 아시타 아소보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어 내일 놀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어요. 타나카 켄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글이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기 더 쉽고 빨리 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야마구치 사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글이 히라가나보다 입력하기 편하다고 맞장구 쳤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의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을 둘러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여기저기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니 한글로 필기된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어 단어와 문장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까지 한글로 적어 놓았더군요. 오카다 하루키의 공책을 살펴보니 국어 수업 내용이 거의 전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가나와 한자로 복잡하게 쓰는 대신 발음 그대로 한글로 간단히 메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이죠. 하루키에게 물어보니 한국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독학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학습 능력이었어요. 교실을 나와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작은 종이에 한글을 끄적이며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6학년 교실 앞을 지나칠 때는 창문 너머로 한 아이가 칠판에 한글로 무언가를 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같은 학년을 맡고 있는 다나카 미나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 선생님도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옆자리에 앉았죠.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미나 선생님의 고민 가득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나 선생님은 요즘 자신의 반 학생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메모나 필기까지 한글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한글로 적은 학생도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교장 고야마 소이치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고야마 선생님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온 상태였나 봅니다. 고야마 선생님의 주름진 이마에 걱정의 꼴이 깊게 패여 있었죠. 고야마 선생님은 즉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어요. 너무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고야마 선생님은 각 담임 교사들에게
학급 내 한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는 메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학교 학부모회 회장인 스즈키 마이코가 급히 교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이코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날카로운 굽 높은 신발 소리가 교무실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코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아이가 한글을 배우면 일본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아이들의 일본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이코의 과잉 반응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며 한글이 적힌 종이와 공책을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글을 사용한 학생들에게는 벌칙으로 학교 복도를 뒤로 걷기라는 황당한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이코의 행동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권위적이었죠. 그날 학교 시간,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에서는 반항심이 느껴졌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몇몇 아이들의 주머니에서 새로운 쪽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 중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세워진 것 같은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 햇살이 교실 바닥에 밝은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흔히 보이던 한글로 된 메모나 쪽지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코의 강압적인 조치가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지나치게 조용한 태도와 가끔씩 서로 교환하는 의미심장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교탁에 서서 교실 전체를 둘러보니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희미한 반항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특히 타나카 켄과 야마구치 사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가끔 서로를 향해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 무언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어 교과서 58페이지를 펴보세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했지만 내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펴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질 때 문득 세 번째 줄에 앉은 사토 히로의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히로의 공책이었지만 그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교과서와 공책 사이에 숨겨진 작은 쪽지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어요. 히로는 재빨리 그 쪽지를 다시 숨겼지만 찰나의 순간에도 그 쪽지에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표정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 안에서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수업 내내 히로를 주시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고 자주 주변 친구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소통이 오가고 있음이 분명했죠. 수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내 생각은 계속 그 쪽지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이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저항 정신에 감탄이 되기도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종이 울렸을 때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히로만 자리에 남겨두고 다른 학생들이 다 나간 후 조용히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히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히로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공책 가장자리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어요. 눈동자는 출구와 제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벌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옆에 앉았어요. 히로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혼내실 건가요? 히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아니, 그럴 생각 없어. 사실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할 뿐이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히로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교과서 사이에서 그 쪽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암호를 만들었어요. 히로의 눈이 이제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일본어를 한글로 쓰는데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미 한글을 이용한 정교한 비밀 암호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되 특정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약속해둔 것이었습니다. 히로가 쪽지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죠. 물이라고 쓰면 실제로는 모이자라는 뜻이고 책이라고 쓰면 조심해라는 신호였습니다. 창문은 마이코 선생님이 온다는 경고였고 연필은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의미였죠. 히로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과 감탄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들이 만든 암호 체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조직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쪽지를 발견해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암호 체계가 이미 다른 반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학년을 넘어 5학년, 6학년 학생들까지 이 비밀놀이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조직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로 가득 찼어요. 식당으로 달려가는 학생들의 물결 속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암호 체계가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까? 그 의문을 안고 조용한 도서관으로 향했죠. 도서관 문을 열자 책장 사이로 흘러드는 따스한 햇살이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가장 구석진 자연과학서가 뒤편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장 사이로 바라보니 5명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모여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4, 5학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하나가 다른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열정만은 숨길 수 없었죠.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활동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체계적으로 한글 필기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여학생은 마치 소규모 한글 교실의 선생님처럼 다른 학생들의 필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책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어 발음과의 대응표까지 만들어 놓았더군요.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문득 발 아래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학생들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한 남학생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선생님. 그의 외침에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읽혔어요. 리더 역할을 하던 여학생은 재빨리 공책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은 이미 그들의 비밀 학습 모임의 전모를 다 보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그들을 꾸짖어야 할 교사인 동시에 이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진 언어학자였습니다. 그 순간 내면에서 2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죠.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 흥미로운 언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학문적 호기심이 싸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벌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든 공책을 꽉 쥐고 있는 그들의 작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계속해도 괜찮아. 마침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내가 좀 관찰해도 될까?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와 혼란이 교차했어요.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죠. 리더 역할을 하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혼내지 않으실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사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져.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좀 볼 수 있을까? 그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공책이 천천히 제게 건네졌고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교한 필기 체계가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학생들이 한글로 필기한 노트를 자세히 관찰하자 엄청난 효율성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어 수업 내용을 한글로 기록한 부분과 일본어로 기록한 부분을 비교해보니 한글 필기가 놀랍도록 간결하고 빨랐습니다. 특히 복잡한 한자가 포함된 개념을 설명할 때 한글로는 단순히 발음만 적으면 되므로 시간이 현저히 절약되었죠. 리더 역할을 하던 여학생 미유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발견했어요. 한글로 쓰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거의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로 쓰려면 절반도 못 적어요. 특히 한자가 많을 때는요. 그녀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공책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같은 수업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필기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차이는 확연했어요. 한글 필기는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색깔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둔 흔적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어 필기는 서둘러 쓴 흔적이 역력했고 내용도 훨씬 부족했죠.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생들의 반항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직관적으로 더 효율적인 학습 도구를 발견한 것이었죠. 언어학자로서 이 현상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나는 이 작은 혁명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중에 학생 사카모토 유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유이는 작은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유이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은 처음에는 유이가 한글을 쓰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해보니 일본어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글 사용이 학생들 사이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언어 사용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언어학자로서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마이코는 이 문제를 교육청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일본 문화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녀의 과장된 주장에 교육청은 실제로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나카무라 씨가 학교를 방문한 날 전체 교사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나카무라 씨는 매우 엄격한 표정으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책과 교과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한글 사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고야마 교장은 이에 더해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3번 적발될 경우 학부모 면담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엄격한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교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에 혼자 남아 학생들의 공책을 살펴보았어요. 특히 한글로 필기된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학생들은 어려운 한자나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특히 한글을 많이 사용했어요. 아마도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장난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죠. 이런 현상을 억압하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이코와 교장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학교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학생들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반항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접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죠. 결국 저는 조용히 이 현상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과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용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언어 사용 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타이핑 속도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일본어 문장을 일본어 입력 방식과 한글 입력 방식으로 각각 타이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죠. 한글로 입력할 때 확실히 더 빠르고 간편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타이핑 속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한글 입력 방식이 일본어 입력보다 평균 37% 더 빠르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죠. 특히 복잡한 한자가 많이 포함된 문장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학생들은 한자 변환 과정 없이 바로 발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이런 효율성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글 입력 방식의 효율성과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한글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죠. 이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미나 선생님에게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미나 선생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실험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한글 입력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죠. 제안서를 완성하고 교육부에 보내는 바로 그날 지역 신문사 기자 야마다 켄지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어떤 학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한글 열풍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했죠. 분명 마이코의 소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기사가 날 것을 우려했어요. 하지만 야마다 기자에게 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오히려 흥미로운 주제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일본 초등학생들의 한글 필기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학습법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 교사들로부터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한글 메모 습관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교육부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강경한 금지 방침에서 다국어 학습이 글로벌 교육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교과 과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더 이상 한글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지는 않게 되었죠. 하지만 마이코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전통 문화 수호라는 현수막을 들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학생들에게 붓글씨만 쓰게 하는 전통 문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과도한 행동은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학생들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마이코의 전통 문자 쓰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도 한글로 붓글씨를 쓰는 장난을 쳤습니다. 일본 전통 서예 용지에 한글로 아리가토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마이코에게 건네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죠. 교육부의 태도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우리 학교를 시작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면서 이를 단순히 억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한 달 후, 교육부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죠.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어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한글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게도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역할이 주어졌죠. 언어학 배경을 가진 교사로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기회는 없었습니다. 시범 수업을 위해 특별 교실을 마련했어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해 필기하고 공부할 수 있었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태블릿으로 수업 내용을 메모할 때 한글 입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학생들 스스로 체험하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필기에 시간을 많이 뺏겨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글 필기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면서 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고 학생들은 말했어요.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죠. 교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금지 조치로 인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한글 사용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필기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갔죠. 고야마 교장도 처음과는 달리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고 입장을 바꾸었어요. 시대에 맞게 교육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권했죠. 하지만 마이코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모임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일본어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녀의 주장에 동조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만족했죠.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우리는 놀라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해 공부한 학생들은 일본어만 사용한 대조군보다 평균 18% 높은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 언어 사용과 학습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 논문은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고 많은 교육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학교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죠. 교육 컨퍼런스 발표 이후 우리 학교는 교육 혁신의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된 김 교수는 우리 학교를 방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이것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언어가 가진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연구 결과가 더욱 구체화되면서 교육부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제가 제안한 이중 표기 시스템도 적극 검토되었어요. 이는 복잡한 한자 개념을 처음 배울 때 한글 발음을 함께 표기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글과 일본어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나 짧은 이야기를 쓸 때 두 문자를 적절히 활용해 표현의 폭을 넓히는 시도였죠.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창의적 글쓰기 교실을 개설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타케시의 사례였습니다. 타케시는 난독증이 있어 복잡한 한자를 읽고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학습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타케시는 한글이 내게는 마법 같아요. 처음으로 글자가 무섭지 않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죠. 마이코의 태도 역시 조금씩 변화했어요. 그녀의 아들 켄타가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한 학습법 덕분에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도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은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육개혁안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다중문자 교육이라는 제목의 이 개혁안은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보조적으로 다른 문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후 우리 학교는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한 교육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마다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었고 한글 입력 방식을 가르치는 특별 수업도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죠. 학생들은 이런 변화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글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 체계가 그들의 실천을 따라잡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한글 사용법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학년을 넘어선 이런 협력 학습은 학교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왔죠. 디지털 교실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일본어 텍스트를 한글로 빠르게 변환하는 앱을 개발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앱을 사용해 복잡한 교과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또한 한글로 먼저 초안을 작성한 후 일본어로 완성하는 작문 방법도 도입되었어요. 이는 학생들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이었어요. 필기가 빨라지면서 수업 중 더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전에는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기에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도 함께 적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죠. 한글과 일본어의 공조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도서가 늘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악을 듣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놀라운 것은 학부모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우려를 표했지만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 가족 간 대화를 늘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코도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어요. 그녀는 이제 학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부모회에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교육부의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어요. 다양한 지역과 환경의 학교들이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한글과 일본어의 혼용 교육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실험은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했죠. 학계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언어학자, 교육학자,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지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 효율성을 넘어선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이어졌어요.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 교육 방식의 선구적 사례로 우리 학교의 경험을 연구했죠. 한 미국 교육학자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관심은 학생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장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한글 쪽지를 돌리던 타나카 켄과 야마구치 사키는 이제 학교의 작은 영웅이 되었죠. 그들은 학교 소식지에서 인터뷰를 하며 우리는 그저 재미있고 편리해서 한글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수줍게 말했어요. 교육 방식의 변화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인식도 바꾸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언어, 국제관계,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6학년 학생은 저는 나중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이런 새로운 꿈과 희망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교육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교육 체계에 반영되는 과정은 교사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연구 결과와 실제 교육 현장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시대의 이중문자 교육 커리큘럼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 교사와 언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전국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학습 패턴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본어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접근법이었죠. 새로운 커리큘럼의 핵심은 상황별 문자 선택 개념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문자 체계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메모나 디지털 소통에는 한글을, 공식 문서나 전통 문학 학습에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시기였죠. 이런 유연한 접근법은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새 커리큘럼의 첫 시범 적용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학생들은 두 문자 체계를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데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중 언어 사용자처럼 행동해요라고 표현했죠. 이런 유연성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계속되었어요. 특히 다양한 문자 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 우리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복잡한 한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모델을 검토했고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는 우리의 작은 실험이 전 세계적인 교육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기술 기업들의 참여였어요. 몇몇 대형 기술 회사들이 우리의 이중문자 교육 모델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용 앱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는 한글과 일본어 사이를 실시간으로 전환해주는 학습 플랫폼을 출시했죠. 이런 기술적 지원은 교육 혁신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미래 교육의 실험실로 불리게 되었어요. 매주 다양한 방문자들이 교실을 참관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 경험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요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마이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녀는 이제 이중문자 교육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해요라고 말했죠. 그녀의 변화는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교육 혁신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미래 교육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우리의 이중문자 교육 모델을 전국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자들로 학교 강당이 가득 찼죠.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발표였어요. 그들은 직접 한글과 일본어를 활용한 학습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던 타케시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강한 인상을 남겼죠. 발표회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에는 한글과 일본어를 창의적으로 혼합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어요. 시, 이야기,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모양을 활용한 예술 작품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형태의 매력을 느끼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했어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우리 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중문자 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국 학교에 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우리 학교의 변화는 일본 교육계를 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교육 저널에는 일본 초등학교의 언어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고 유네스코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교육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이런 국제적 인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두 가지 문자 체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학습합니다. 복잡한 개념은 한글로 간단히 메모하고 정식 보고서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시기죠. 이런 유연한 접근법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두 가지 문자로 생각하면서 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라고 말했죠. 진로 계획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중 문자 학습을 통해 언어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언어학, 국제관계, 디지털 미디어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미래 세대의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신호였죠.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제안으로 디지털 시대의 다중문자 교육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활용한 교육 모델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한 학생의 쪽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마이코, 한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녀는 이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교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디지털 기기와 전통적인 종이 교재가 공존하고 한글과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학습하지 않죠. 그들은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순한 쪽지 한 장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육의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작은 호기심과 개방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죠.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구와 혁신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때로는 학생들이 교사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창의성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 혁신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